예, 유승민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하원은 아직 개표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만 상원은 이제 53석 정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 같고요. 하원도 오늘 아침까지 보면은 219석을 공화당이 확보를 했습니다. 218석이 이제 다수당의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서 한 225석까지 확보할 것 같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통합정부를 구성하게 된 것이죠. 이제 통합정부라는 것은 대통령과 양원의 지배 정당이 같은 정당인 권력 구조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의회를 통해서 법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동안 이제 줄기차게 본인이 주장했던 여러 정책 어젠다들이 상당히 이제 탄력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모토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라면 제조업 육성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관심 가지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90년대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이제 금융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고 육성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실물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은 금융산업만의 성장, 경제 구조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제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많은 부분이 이미 중국과 신흥국으로 넘어 있다 보니 첨단 제조업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한 미래의 중국과의 헤게모니 전쟁에서도 이 제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저희는 트럼프 경제 정책이 한 7개 정도 과거 정부와 틀린 차별점,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금이죠. 트럼프는 세금을 인하하겠다. 내년도에 이제 종료가 되는 TCJA, 텍스 코드 앤 잡 액트죠. 이제 일자리와 세금 감면법, 이걸 이제 연장하겠다. 그리고 세율도 더 낮춰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경제, 특히 수출국 아시아 경제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은 관세 인상 이슈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친환경 정책을 소위 얘기하는 그린 뉴 혹스다, 녹색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화석 에너지 쪽으로 대전환을 이제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쪽에서 본다라면 금융과 기타 빅파마나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산업 쪽에서도 큰 전환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또 예민한 이슈로 반도체 공급망 관련된 미국의 내재화를 또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기타 지역의 또 지정학 이슈들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좀 궤를 맞으면서 증폭되거나 우려가 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각 산업별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앞서 말씀드렸던 7개 경제 정책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위협적인 여러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 부분, 보편적 기본관세라든지 트럼프 상호 무역법에 의한 이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책들이 매우 우리의 그 수출 환경에 부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미국으로 모든 그런 제조업 그 기반을 이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 산업들이죠. 그런 산업들의 이전을 요구하는 반면에 인센티브는 좀 없애겠다, 또 약화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 또한 위험 요인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화석 에너지 정책을 그동안 어찌 보면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추진했던 각국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미국이 다시 파리 협약을 탈퇴하고 화석 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에서 화석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또 산업이나 그 각 국가의 정책에서도 사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이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일부 기회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러한 미래의 그 산업 경쟁에서 여전히 승산이 있다라면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성에서 일부분은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각 산업별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호에게 받고 있는 수입 관세입니다.
그 2016년도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죠. 그래서 이제 17년도에 취임을 해서 1년 동안 논쟁 끝에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제 평균 관세율인데, 이제 평균 관세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품목별로 수입 관세율이 다르죠. 그래서 전체 미국이 수입하는 금액, 품목별 금액 곱하기 관세를 곱하면 이제 가중 평균하면 새로운 어떤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고, 그것이 바로 이제 평균 관세를 의미를 합니다. 현재 그 미국의 대중 수입 관세 평균 관세율은 한 19%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FTA 국가들, 뭐 EU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대략 한 3% 정도, 4%가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현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이 관세를 한국을 뭐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도 예외 없이 10%로 올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보편적 기본 관세, 유니버설 베이스라인 테리프죠. 중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상을 하는데 임기 중에 60%까지 인상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요.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자기가 취임 즉시 반드시 할 것을 두 가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세 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 말씀드릴 IRA 정책의 폐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국내적으로는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한 국경 폐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바는 이 보편적 기본관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사실은 약간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거래 상대방 국가가 수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 그리고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다라면 일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고민인데, 과연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충격적인 10% 관세를 즉시 시행할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의 여지를 두고 협상의 기간을 두고 협상 후에 각 국가별로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인상이라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이고요. 연준이 지금 이제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9월 달에 50bp, 또 이제 이번 달에 25bp를 했고 12월 달 FOMC에서 25bp를 더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에 한 5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트럼프의 정책들이 현실화된다라면 미국의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고요. 이것은 연준의 향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또 중립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자기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뭐 관세는 아름다운 단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세를 중요한 미국의 어떤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실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IRA인데요. 이제 복잡한 좀 차트인데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RA 말 그대로 액트죠.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이 법을 폐기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관련 하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임기 중에 이 IRA를 이제 발표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근데 그 투자에 대략 한 70% 가까운 비중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에 많이 유치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그 계획 기준으로 저는 이제 했을 때 얘기죠. 이게 진행 중인데, 따라서 이 공화당 지지주에서 이 법이 만약에 폐기된다라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 유권자들이 반발할 터이니까 이 공화당 출신 지역구 의원들이 과연 트럼프의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호응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테이블 왼쪽에서 보시면 그 IRA 재원이 있습니다. 그 IRA가요, 처음에 할 때 논쟁, 이거 법을 만들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현재 미국의 그 국가 재정 적자가 연간 지난해 같은 경우 6% GDP 대비 6%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적자가 해마다 큰데, 또 그렇게 해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20%입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적자가 늘어나는 뭐 자동차 구매 보조라든지 또 기업들의 친환경 투자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재원을 뭘로 마련할 것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미니멈 텍스입니다. 미니멈 텍스는 뭐냐면
미국의 법인세는 지금 단일 세율입니다. 그래서 그 21%인데요. 트럼프가 이것을 35%에서 21%로 떨어뜨려줬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TCJA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개인 소득세율도 최고 세율이 이제 7단계인데요. 39.6%에서 37%로 떨어뜨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이제 일몰이 되는데 법인세는 계속됩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가 실제로 기업들이 이것을 세금을 낼 때 보면 실효세율은 달라지죠. 이래저래 뭐 비용 처리 같은 거 하게 되면 21%가 아니라 더 낮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1년에 10억 달러 이상 버는 기업에 대해서는 15% 이상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이 이 미니멈 텍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그 전체 이 IRA의 30%를 차지합니다. 재원에. 그런데 트럼프가 자기가 계속 선거 캠페인 내동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법인세도 더 깎아주겠다고 했거든요. 21%에서 15나 2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는 뭐냐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는 15%를 부과하겠다. 그런데 해외에 그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그런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20%로 낮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친다라면 15%로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세금이 낮아지면은 실효세율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IRA에서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인 미니멈 텍스를 유지되는 한은 TCJA가 수정이 되고 확대가 되더라도 기업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 법, 그러니까 TCJA의 수정 연장과 이 IRA의 재원 가지고 상당히 정치적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빅파마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제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그리고 가난한 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중요 의약품에 대해서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빅파마들이 너무 값을 비싸게 약값을 책정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10개 그리고 내년도부터 40개 이런 식으로 협상 대상을 늘려서 정부가 그 재정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재임에 실패하면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처방약 가격 책정 개혁도 전체 IRA 재원 중에서 3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재원 쪽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연방 행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방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향후에 IRA를 추진을 할 때 행정부 직원들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뭐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한테 나가는 이런 그 투자 보조금에 대해서 지출을 좀 늦추라고 한다든지 규제를 엄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이 기업들의 배출가스 규정들, 그 자동차 기업들의 배출가스 규정들을 좀 완화시키면은 뭐 전기차 생산이나 이쪽으로 친환경 전환할 유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회에서 IRA를 폐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IRA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인들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관련 산업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리스크로 좀 잠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친환경 전환에 대해서는 저는 트럼프 임기 내 변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요 이번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물론 지난 밤에 농담처럼 뭐 다음에 또 3선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헌법상 동일인이 10년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고요. 또한 하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후에 다시 이제 의회 선거를 통해서 통합 정부로 계속 갈지 아니면 뭐 하원은 뺏길지 이건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들이 어떤 미국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의 정치 여건에 따라서 약간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 미국 최우선 에너지 정책에 그 목을 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이 경제 정책 중에서 제조업 육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를 공급해서 기업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임기 중에는 하여간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 초반에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또 화석에너지 전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트럼프 임기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변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산업별로 이러한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적 기본 관세를 중국의 반도체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는 FTA 국가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3%의 그 평균 관세율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관세가 0이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FTA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에 더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중국의 반도체는 미국으로 수출해서 생산성을 맞추기가 어렵겠죠. 더불어서 제가 여기 내용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10월 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자본에 대해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의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AI, 양자 컴퓨팅 그리고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관련된 중국의 회사에 투자를 할 때 투자하는 것이 만약에 인지됐다면 30일 이내에 정부에 이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사상 한 360만 달러의 벌금을 받고요. 형사상으로는 1억 달러의 벌금과 20년의 최대 20년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런 반도체 관련 투자를 특히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데 저는 이 정책은 그대로 승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분명히 중요한 기회인 것은 맞죠. 지난 한 10여 년을 돌이켜 보면은 중국 기업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맹추격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벌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칩스법 논쟁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이제 미국으로 반도체를 다 이제 생산망을 많이 이전을 시킬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사실 수율 때문이죠. 미국에 가서 수율 받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칩스법 보조를 통해서 미국의 투자를 이제 좀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했던 이야기는 어차피 아시아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한테 10% 보편적 기본관세 때리면 다 공장 미국으로 옮길 텐데 굳이 줄 필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과연 가능할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장 옮겨서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리죠. 그렇지만 반도체 관세는 즉시적으로 미국 산업과 기업들이 개인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부분은 좀 블러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TSMC 회장이 이제 트럼프 캠페인 기간 중에 우리 파운드리 반도체는 소비자들이 사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10% 관세를 때린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말을 받아서 다음 날 했던 얘기가 너네 나라는 방위비도 안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위비 협상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러한 칩스법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칩스법을 완전히 이렇게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저렇게 미국의 견제를 통해서 토끼굴을 파고 있죠.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같은 거에 대해서 이 설비 같은 것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맹추격이 대규모 투자가 결코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중국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아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표준과 기술 발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미국이 견제하면서 이 첨단 반도체 쪽의 규제는 향후에 강화되고 심화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차지할지는 고민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보시는 그림은 이제 자동차의 이제 매출의 어떤 국가별 비중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빨갛게 올라오고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사실 성숙 산업입니다. 1년에 한 9천만 대 생산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북반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반부. 북반부의 부자 나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북반구가 지금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인구 노령화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교체 수기가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이제 사실 굉장히 좀 딜레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그 더미 휴대폰을 썼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기차를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테슬라를 바라보는 소비자들 입장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벤츠 값인데 테슬라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이 전기차 스마트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 내연기관차랑 틀렸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중국은 노리고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기업들도 열심히 했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미국 기업들이 뒤처졌죠. 지지난주에 저희 그 회사에서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출장 다녀와서 이제 충격받았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웨이 자동차 그 대리점 바로 앞에 벤츠 대리점이 있는데, 벤츠 대리점은 사람이 텅텅 비어 있는데 화웨이 자동차 대리점에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내연차에 별로 관심이 없고 스마트카에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주차장에 내려서 버튼만 누르면 얘가 찾아서 한 바퀴 돌고 주차장에 스스로 주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구매력이 있는 젊은 친구들은 화웨이를 사는 것이 하나의 그 자기 과시적인 하차감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게임에서 이제 미국이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특히 IRA에서 중요한 대상인 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철폐한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 보조금이 왜, 그 전기차 보조금이 왜 필요하냐면, 아시다시피 내연차는 나온 지 10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별로 투자할 게 없습니다. 있는 걸 다시 조금씩 만져가지고 새로운 모델들을 내고 있는데 그만큼 효율성이 극대화됐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수요자들이 그걸 안 사게 되니까 자동차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고 대규모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율성이 충분하지 않고 또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은 발전해야 될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자동차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소비자한테 소구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줬던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IRA를 폐기를 공언을 하고 IRA의 주요 대상인 EV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축소를 한다고 하니,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쪽의 수요가 이미 위축되고 있는데 향후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편적 관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의 관세는 마진율이 높지 않은 해당 산업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이제 몇 가지 대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화를 좀 서둘러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될 수 없다라면 현지에 있는 기업들과 약간 이제 전략적 협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데는 아직 기술력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하고 또 그들의 여유 캐파를 활용하는 이런 식의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한국의 잉여 생산은 어디로 팔 건가 하는 문제는 남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트럼프는 이제 자기 임기에 중요한 화석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값은 하향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워낙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산유량임과 동시에 천연가스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방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고가 한 40% 이상 줄었는데 이걸 다시 채워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화석 에너지 시장이 지금 공급 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뭐 전방과 후방의 어떤 베네핏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트럼프의 화석 에너지 전환이 이런 관련 산업들의 마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분명히 트럼프가 재생에너지 쪽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고 그쪽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협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전문가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미 그 태양광 쪽은 상당히 그 효율성이 늘어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잘 견뎌서 더 효율성을 내느냐가 사실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영원히 하는 건 아니죠. 2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4년 후에는 어차피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재평가 받고 다시 뭐 민주당이 집권하느냐 공화당이 집권하느냐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그 산업에서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효율성을 낸다라면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기회도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에 따라서 아마 조금 그 퍼포먼스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그 대중 자본 투자 그 제한법 말씀드렸는데요. 이 법이 향후에 이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쪽도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이 제약 쪽에 대해서 가장 고민은 사실 이쪽도 그동안의 글로벌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생산과 임상과 소비 지역이 바뀐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된 원료 공급과 생산처가 뭐 중국과 인도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공급망에서 큰 위협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핵심 의약품,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국내 생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빅파마들한테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 사실 이 빅파마들과 한국의 기업들이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서 좀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협력 기조들이 많이 후퇴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시기에는 이런 빅파마 관련된 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산업들의 환경은 조금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 그 대통령께서 이제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를 했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관련된 그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뛰기는 했었습니다만 조선업은 거의 예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이 대규모 자본력 그리고 싼 임금을 가지고 조선 시장에 침투를 아주 뭐 뚜렷하게 했었죠. 그래서 점차 이제 우리는 고부가치 선종 쪽으로 좀 이제 새롭게 포지셔닝하면서 그 산업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이제 미국 내의 뭐 노조들의 반발, 산업의 반발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의 조선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시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조선 산업을 뭐 투자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조선 산업이 이제 일부분 좀 긍정적인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기대입니다. 다만 이제 뭐 이게 공짜 점심은 없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제 그런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뭐 중국에 준하는 뭐 가격 요구라든지 뭐 어떤 그 미국의 시장 지배력에 의해서 뭐 어떤 비차별적 그 불공평한 그런 거래들이 있다라면 조금 뭐 곤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잠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제가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겠다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그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돈바스, 그러니까 남부 두 개 주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이렇게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러시아가 확고하게 점령을 하고 있죠.
문제는 이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이제 러시아 일부 영토를 공격을 했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전선이 분산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 이제 서로 간에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그 지역을 다시 지금 이제 복구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죠. 올해 6월 달에 월드뱅크가 향후 10여 년간 우크라이나가 전후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대략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운송, 뭐 이렇게 주택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SOC 사회 인프라가 복구가 돼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올해 3월달에 젤렌스키가 임기가 끝났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선거를 하지 않고 연장한 셈이거든요. 결국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다라면 젤렌스키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 지역을 뺏긴 상태에서 전선이 이제 국경이 고착이 되고 또 뭐 트럼프 쪽에서는 향후 20년간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신 그 전선을 그 국경선을 유지하고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 그 휴전을 뭐 이제 조율하겠다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지켜질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러한 휴전이 못마땅하겠죠. 그래서 향후의 휴전 협상은 상당히 지루해질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누가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돈을 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서방의 은행들한테 돈을 지금 저당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옐런 재무장관은 그 돈을 전후 복구 비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그러면 나는 핵폭탄을 쓰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었죠. 그런데 이 재원 문제는 여전히 뭐 그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이러한 그 건설 쪽이 그쪽에서 받고 바로 이제 복구가 되고 산업이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과연 이제 우리한테 얼마큼 참여를 줄지에 대해서도 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산업에서 이제 방위 산업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보시는데요. 이 부분은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방위 산업이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 왜 그랬습니까? 지난 30여 년간 우리는 평화의 시기에 살았죠. 크림반도가 침공을 받았을 때 나토에서 이제 더 이상 평화의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GDP 대비 2%의 국방비를 이제 책정해서 국방을 강화시키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2년 전에 우크라이나가 침공받았을 때 나토는 어떤 특별한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작년 말에 다시 이제 선거를 캠프를 꾸리고 출마를 본격화시키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GDP 대비 2%까지 국방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아마 향후에는 3%까지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국방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 실제 전쟁은 벌어지는데 그 전장에서 필요한 총알, 포탄이 완전히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분단 상황에서 재고가 충분히 있었고 또 그런 생산 설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봤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유럽의 국가들이 GDP 대비 3%의 국방비를 쓰게 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뭐 떡고물이 좀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미국은 이것도 보편적 기본관세 하나의 협상의 수단으로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더 많은 방위비를 써라. 그리고 그것을 미국산 무기를 사는 그러한 재원으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재래식 무기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필요하고 전 세계가 뭐 사실 굉장히 뭐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불안정한 시기로 가다 보니 한국이 방위 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기대보다 그렇게 수혜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30여 년간 금융시장에 있었고요. 이제 투자 전략 분야에서 이제 그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는요, 지난 100여 년과 세계를 놓고 비교하면은 매우 이례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중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도 갔죠. 그래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옐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2006년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86년부터 20년간 그 연준 의장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은퇴를 할 때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비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임기 중에 IT 붐이 있었고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린스펀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내 임기 때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전 세계 당시 인구의 3분의 1에 아주 싼 노동력, 글을 읽을 수 있는 문맹이 없는 낮은 그런 노동력이 공급이 됐다. 그래서 그 원가가 떨어지고 돈이 회전이 빨라지고 그래서 그 붐이 결국에는 IT 붐과 맞물리면서 자산 가격 붐 버블이 생겼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후인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생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동안 산업에서 전략을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지트 시스템 같은 얘기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Just in time. 재고를 많이 기업들이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원하면 내가 필요한 곳에서 가장 좋은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안 되죠. 서로 전략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예상치도 않게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그 이피션시의 세상이 아닙니다. 리질리언스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수출 주도의 세상에서 자신의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는 자신의 내수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또 시장이나 힘 있는 국가는 자신이 어떤 생산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의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세상 속에서 수혜를 봤던 국가이고 기업들도 그 과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열심히 하셔서 된 부분도 있지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성장에 도움받았던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의 어떤 실력이 이제 드러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은 뭐 여러 부분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기업의 경쟁력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고려하지 않았던 이런 외부 환경, 국가 간의 어떤 제도적, 법적, 정책적 변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기업들이 이제 챙기고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제 부분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뭐 저희 수준에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한국 경제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환경이 한국만의 위험이냐? 그러면 어떤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 또 축적된 그런 노하우들이 또 한국이 다른 데보다 못하냐 그러면 또 현재 상황에서 뭐 이렇게 애플 투 애플로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기업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할 때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시점에 원하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또 새로운 환경 변화를 취하고 있는데 한번 도전을 통해서 또 돌파해볼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희가 보는 트럼프의 핵심 정책 그리고 각 산업별 영향에 대해서 간략히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